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11년 만에 돌싱이 된 40대 여성이에요. 외국 속담에 의자는 저녁에 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피곤에 지친 저녁에 의자를 사면 모든 의자가 다 편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죠.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결혼 전 저는 3년 가까이 만나오던 남자와 이별을 한 상태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 동료였는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직장 동료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였어요. 그랬던 우리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진 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며칠도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였어요. 아직 온전히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던 저는 실연의 아픔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마침 빈속에 술이 들어가니 힘들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 상사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실수를 할 수는 없어서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고 거기서 한참을 꺼옥대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누가 제가 들어가 있던 화장실 칸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옆칸도 비어있는데 굳이 내가 있는 칸 문을 두드리나 짜증이 났지만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밖에다 대고 말을 했어요. 사람 있어요. 다른 칸 쓰세요. 그런데 그 순간 문 밖에서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정씨, 저 윤기원입니다. 거기서 울지 말고 나오세요. 평소 딱히 친한 사이도 아니었던 직장 동료가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와 말을 걸다니 웬 오지랖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세요. 왜 여자 화장실까지 와서 그러세요? 그러자 잠시 조용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너무 창피해서 술 기운이 확 가시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얼른 휴지로 눈물을 닦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다행히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간단히 수습을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화장실 앞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던 기원 씨가 제게 제 핸드백을 건네며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로 다시 들어가려고요. 과장님께는 수정씨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먼저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집으로 가세요. 택시 잡아줄게요. 아니, 저 혼자 갈게요. 고맙습니다. 창피한 마음에 핸드백을 어깨에 걸쳐 매고 복도를 따라 걸어 나오는데 술 때문인지 한참을 울어서 그런지 몸이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바닥이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계속 헛다리를 짚게 된 거예요. 그러다 휘청했는데 기원 씨가 제 허리를 팔로 감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는 택시까지 함께 타고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늦은 밤 남자 동료 손이 집까지 오게 된 술 취한 딸 앞에서 아빠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행히 기원 씨는 별 다른 말 없이 저희 아빠 손에 저를 건네고는 조용히 돌아갔죠. 엄마 없이 자란 딸이 가여워서 평소 호통 한 번 치신 적이 없던 아빠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딱 봐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별다른 말 없이 저를 침대에 뉘어주시고는 방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집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제가 기원 씨한테 완전 진상짓을 했다는 거였죠. 남자친구랑 헤어진 얘기부터 사귀는 동안 서운했던 일, 나 몰래 1년 동안이나 양다리를 걸치고 연애를 했던 전 남자친구를 향한 욕설까지 아주 다채롭게 술주정을 해댄 거예요. 다음날 잠에서 깬 저는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이불킥을 몇 번이나 했나 몰라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기원 씨를 어떻게 보나 한 걱정이었죠.
그냥 이참에 회사를 관둘까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 출근해보니 기원 씨가 평소랑 너무도 똑같이 저를 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데 탕비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던 기원 씨가 그러는 거예요. 회식 때 너무 마셔서 필름이 끊겼다고요. 순간 온 우주가 힘을 합해 나를 돕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기원 씨도 많이 취해 있었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구나.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 종일 기원 씨 눈치를 살폈지만 퇴근 시간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걸 보니 안심할 수 있겠더라고요. 덕분에 그날 이후 회식 때 있었던 진상짓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게 그 일은 머릿속에서 서서히 지워져 가던 어느 날, 제 사수가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돼서 축하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다 저희 부서만 있는 조촐한 회식 자리다 보니 다들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술잔을 부딪혀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술잔에 든 술이 맹맹하게 느껴지지 뭐예요. 아직 취하지도 않았는데 술맛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나 생각하던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기원 씨가 제 술잔에 담긴 소주를 테이블 밑에 있는 그릇에 버리고 물을 채우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기원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자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또 취해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울려는 건 아니죠? 택시 안에서 울고불고 전남친 욕하는 거 오늘은 안 됩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 사람이 기억을 못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이 되더란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작정하고 연애 상담도 하고 실연의 아픔도 토로하고 했죠. 기원 씨는 그런 제게 맹목적인 위로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실연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사이 어느새 우리 두 사람 간에 애틋한 감정이 싹트게 된 거죠.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잊는다는 말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1년 뒤 우리는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정말 속전속결 속에 이루어진 결혼이었죠. 회사에 청첩장을 돌릴 때 다들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던 걸 보면 아무도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남편과 저는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요. 저는 비록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긴 했어도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전혀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반대였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생존해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수없이 이사를 다녀야 할 정도로 집이 가난했고 대학도 학비가 없어서 2번이나 휴학을 했을 정도로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야 했거든요. 입사를 한 후에도 저는 제 월급으로 명품백이나 해외여행을 다녔지만 남편은 학자금 대출금을 갚고 동생들 학비를 지원해야 했어요. 그러니 평소 씀씀이도 많이 다를 수밖에요. 제가 별다방이나 콩다방 커피를 마실 때 남편은 자판기 커피를 마셨고 제가 점심으로 호텔 뷔페나 파스타를 먹을 때 남편은 회사 근처 저렴한 백반을 먹었어요. 제 평소 교통수단이 택시였다면 남편의 교통수단은 버스나 지하철이었고요. 이렇듯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니 놀랄만도 했죠. 비록 지인들한테는 깜짝 결혼으로 비춰졌을지 몰라도 우리 부부는 주변의 우려와 달리 지난 11년 동안 별 탈 없이 지냈어요.
아니, 그런 줄 알고 살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저는 남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결혼 생각을 해왔는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퇴사를 했어요. 어차피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 건데 결혼 휴가까지 챙겨 먹고 그만두는 게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제 친정에서 아빠를 모시고 살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집을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남편이 처남이라서 부모님이 처가살이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제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외동딸이라서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시댁에서 편의를 봐준 걸로 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돈 때문이었어요. 남편한테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었거든요. 월급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은 시댁 생활비로 들어갔어. 돈 모을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저로서는 그게 다행이기는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제 남편은 맨몸으로 저한테 장가온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도 저희 아빠는 대릴 사위를 들인 이유로 저희 시부모님께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시부모님 입장에선 아들 자식을 뺏긴 기분일 거라면서요. 그래서 명절 때면 불어 저희 부부를 시댁에 보내주시곤 정작 아빠는 홀로 명절 연휴를 보내셨어요. 나야 평소에 니들이랑 같이 사는데 명절이라고 특별히 같이 시간을 보낼 이유가 있니?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시댁에 가서 며칠 지내고 와. 명절 때라도 시부모님께 자식 노릇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니?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명절 연휴를 아빠 혼자 보내야 하잖아. 그냥 하룻밤 자고 바로 올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내 딸이기도 하지만 네 시부모님한테는 며느리기도 하잖니. 그리고 윤서방 생각도 좀 해줘야지. 1년 내내 불편한 장인이랑 같이 사는데 단 며칠만이라도 가족들이랑 보내게 해줘야 숨통이 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말 들어. 명절을 앞두고 매번 아빠랑 이런 일로 실랑이를 했지만 결국엔 명절 연휴 내내 시댁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명절 기간 내내 저희 부부가 시댁에 머물다 가길 바랐거든요. 이기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댁에서 보내는 그 며칠은 제게는 정말 고역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일단 시댁엔 방이 3개뿐인데 하나는 시부모님이 지내시고 다른 하나는 시누이가, 나머지 하나는 시동생이 쓰기 때문에 아주버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쓸 방이 마땅치 않거든요. 결국 안방을 제외한 방 2개를 남녀로 나눠서 한 방은 삼형제가 쓰고 나머지 방은 저와 형님 그리고 시누이가 쓰는데 이게 참 불편하기 그지없었어요. 이부자리도 모자라고 베개도 모자라고 모자란 거 투성이었어요. 특히 화장실이 하나라서 씻을 때마다 눈치작전을 펼쳐야 했죠. 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을 상도 없어서 저랑 형님은 바닥에 밥그릇을 놓고 먹었다니까요. 하도 불편해서 제가 작은 접이식 상이라도 하나 사오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아서라, 사봐야 1년에 몇 번 안 쓸 뿐더러 집이 좁아서 놔둘 것도 없어. 밥 한 끼 대충 때우면 될 거 뭘 그렇게 유난이니? 어머님, 그래도 밥 먹을 때마다 바닥에 놓고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명절마다 쓸 거니까 하나 사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다 돈 낭비야. 니네 친정이 좀 산다고 돈 무서운 줄 모르나 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바닥에 그릇 좀 놓고 먹으면 어떠냐? 입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데 괜히 유난 떨지 말고 관둬. 큰애는 가만히 있는데 작은애는 왜 그러나 모르겠다. 솔직히 어머니는 멀쩡히 밥상에 놓고 드시니 불편한 걸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밥 먹을 때마다 불편하고 싫었거든요. 바닥에 놓고 먹을 거면 다 같이 그러든가 며느리 둘만 그러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래서
몇 번을 어머님께 밥상 하나 사자고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형님이 어머님 몰래 슬쩍 그러시더라고요. 동서, 백날을 말해봐야 소용없어. 동서 들어오기 전에는 나 혼자 바닥에서 먹었잖아. 완전 상점 발밑에서 밥 얻어먹는 종년이 된 기분이 들었다니까. 나도 신혼 초부터 동서처럼 밥상 좀 사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귓등으로도 안 들으셔. 말로는 돈 낭비라고 하시는데 내가 보기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일종의 며느리 길들이라고 할까? 동서도 알다시피 동서 친정이나 내 친정이나 시댁보다 형편이 낫잖아. 그래서 어머님 자격지심 느끼고 더 그러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동서도 그냥 눈 딱 감고 참아. 그게 편해. 곧 있으면 우리 애들도 클 텐데 그러면 손주들 때문에라도 밥상 하나 사지 않겠어? 손주는 또 자기 핏줄이라고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저보다 3년 먼저 시집을 온 형님은 그간 많이 당해온 탓인지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 태도에도 초연한 편이었어요. 밥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시댁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았어요. 과일을 깎아 먹을 때도 시댁 식구도 먹을 건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포크에 찍어주시고, 저랑 형님한테는 사과 심지나 참외 꼭지 같은 버리는 부분만 과일 깎던 쟁반에 놔주신다니까요. 무슨 잔반 던져두듯이 말이에요. 밤에 잘 때도 저랑 형님한테는 베개도 안 주세요. 솔직히 매번 명절마다 아들 내외가 와서 명절 기간 내내 있다 가는데 그 베개 좀 사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사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시댁에 갈 때 제 거랑 형님 베개를 사갔더니 다음번 명절에 가니까 어디다 치워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사소하고 쪼잔하게 사람 빈정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집에 들어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정말 왜 그러셔? 아니, 며느리가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년도 아니고 왜 매번 바닥에서 밥을 먹게 하냐고. 잘 때 베개도 안 주고 말이야. 먹는 건 또 어떻고? 멀쩡한 과일 사간 건 난데 왜 매번 나한테는 먹을 것도 없는 꼭지를 주는 거냐고. 진짜 어머님이 그러실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명절 때 시댁 가는 게 싫어진단 말이야. 자기가 어머니께 말씀드려봐. 나 정말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아니, 우리 집에 며칠이나 있는다고 투정이야. 솔직히 밥상 없어도 밥만 잘 먹던데 베개 없어도 잘 잤잖아. 그리고 과일은 평소에도 많이 먹는데 그 며칠 덜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이 어렵게 사시던 분들이라서 몸에 검소함이 배서 그러는 걸 뭘 어쩌겠어. 당신이 며칠만 참고 넘기면 될걸. 그것 가지고 왜 매번 난리야. 형수님은 안 그러시는데 왜 당신만 말이 많은 거냐고. 그렇게 따지면 뭐 난 장인어른 행동이 다 마음에 들어서 참고 사는 줄 알아? 나도 불편한 거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지만 꼭 참고 사는 거라고. 제발 애처럼 굴지 좀 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자기 엄마 편만 들었어요. 물론 남편도 장인집에 얹혀 살려니 불편한 게 많긴 하겠죠.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먹는 거 쓰는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괴롭히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사위 눈치 보느라 당신이 더 조심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엄마랑 비교를 하는 건지. 말하자고 들면 저도 할 말이 많았지만 며칠 만에 집에 가면서 아빠한테 안 좋은 얼굴 보이기 싫어서 참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속에 쌓인 앙금이 가시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가 미우면 나머지 9이 밉다고 남편한테 서운한 감정이 들고 나니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남편 습관들 하나하나가 다 서운하고 밉더라고요. 특히 뭘 먹을 때면 남편은 참 이기적으로 구는데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이 알탕을 먹는다면 남편은 제가 알을 몇 개 먹는지 속으로 다 세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 기분 나쁘게 꼭 이래요. 당신은 먹는 거 앞에선 자제력이 떨어지나 봐. 도대체 알을 몇 개나 먹는 거야? 그렇게 퍼먹다간 돼지 되는 건 시간 문제겠어? 이야,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많이 먹어?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그래? 나 딱 2개 먹었어. 게다가 자기한테 큰 거 퍼주고 남은 짜투리 조각이었다고.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당신한테 해명해야 돼? 전 정말 억울했어요. 자기는 알을 듬뿍 퍼서 준 걸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고 3번째 알탕을 퍼다 먹고 있으면서 이제 처음 먹는 저한테 이럴 일이냐고요. 알탕이고 곱창이고 심지어 부대찌개에 들어간 햄까지도 남편은 엄청 단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밥을 먹을 때마다 불편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형님한테 들어보니 아주버님도 제 남편이랑 똑같다는 거였어요. 말로는 어릴 때부터 너무 없이 산 탓에 먹는 거에 굉장한 집착이 생긴 거라고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좀 안 됐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번 당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결혼 후 2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던 남편은 팀장 승진해서 동기한테 밀리자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빠 회사에 들어가 새롭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저희 아빠가 하시는 회사는 밀폐 용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인데 자체 개발한 특허 덕분에 타기업들과는 달리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규모가 대단히 크지는 않아도 생산 라인까지 포함하면 전 직원이 300명 가까이 되는 회사예요. 그 직원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저희 아빠 회사에 매달려 있는 셈이죠. 그래서 아빠는 식구들 먹여 살리는 가장의 심정으로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꼭 특허 출원을 하셨어요. 나중에 당신이 잘못되더라도 회사가 쉽게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대기업의 물량 공세에 살아남기 위해서 중소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안전띠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아빠의 행동은 훗날 빛을 발하게 되었어요. 특히 제 인생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장인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제 남편은 낙하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긴 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에 매진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한테 점수를 딸 수 있었고 무엇보다 회사 사람들한테 많은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도 모른 채 그때는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빠 회사 일을 돕기 시작한 이후 아빠는 전보다 시간적으로 많이 여유로워지셨어요. 어차피 제가 회사 경영을 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위가 나서서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니 아빠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는 사이 저는 출산을 했고 육아에 전념하며 살 수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만큼 남편과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보람을 느끼며 살았어요. 비록 시댁과 얽힌 몇 가지 문제나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순간순간 짜증이 나는 적은 있었어도 크게 봤을 때 그 정도 문제는 결혼 생활을 뒤흔들 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 싶기도 했고요. 게다가 남편이 저희 아빠를 많이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더더욱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커져갔어요. 시간은 흘러 우리 애가 6살이 되던 해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TV에 모 연예인이 아들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1달 살이를 하는 걸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유빈이랑 저런 거 해보지 그래? 요즘엔 1달 살기가 유행이라며? 걱정돼서 해외로 보내기는 좀 그러니까 제주도 정도면 괜찮겠네. 말 나온 김에 장인어른 모시고 여행 한번 갔다 오지 그래? 제주도 1달 살기? 하긴 요즘 많이들 간다고 하긴 하더라. 그래,
그동안 장인어른이 회사 일 하시느라 남들처럼 마음 편히 여행도 못 다니셨을 거 아냐. 내후년이면 유빈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텐데 그러면 애 데리고 길게 여행 가기도 힘들잖아. 이참에 당신이 유빈이 데리고 장인어른이랑 제주도나 갔다 와. 나야 좋긴 한데 그럼 당신은? 당신 혼자 두고 어떻게 그래? 당신 밥이랑 집 청소는 어쩌고? 나야 어차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오는데 뭔 걱정이야. 밥이야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되고 청소는 파출 도우미 한 번씩 부르면 되지 뭐. 모처럼 장인어른 모시고 가는 여행이니까 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다녀와. 주말에 내가 시간 내서 한 번쯤 내려갈 수도 있고. 느닷없이 결정된 여행이었지만 어쨌거나 남편의 배려 덕분에 살면서 처음 아빠를 모시고 여행을 떠날 수 있었어요. 아빠도 사위 덕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리게 됐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우리 3대는 서귀포 바닷가 근처에 독채 펜션을 빌려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블로그에 올라온 맛집도 찾아다니고 뻥 뚫린 바다가 보이는 해변 도로를 차를 끌고 드라이브도 하고 천연 해수풀장도 다니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단지 흠이라면 한 번쯤 내려오겠다고 했던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한 번도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 딸보다 사이가 낫지. 이렇게 장인 위에 대신 회사 일도 봐주고 말이야. 그이 아니었으면 우리 부녀가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어? 그래, 내가 늦음하게 사위 덕을 톡톡히 본다. 그런데 수정아,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말이야. 살면서 속까지 다 빼주고 그러면 안 된다. 부모 형제 간에도 스트러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부는 오죽하겠니? 아빠가 없더라도 네 건 네가 챙길 수 있어야 돼. 편하다고 다 네 남편한테만 맡기지 말고. 알았지? 아빠도 참 방금 전까지 사위 덕본다고 좋아해놓곤 뒤돌아서 바로 사위 험담이야? 그이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아빠도 우리 그이 그동안 봐와서 알겠지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만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이나 즐기세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아빠는 어쩌면 그때 이미 제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봐오셨을 테니 저보다 제 남편을 제대로 파악하셨던 거겠죠. 그렇게 제주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저는 한 달 만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여행을 다녀오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던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 봤더니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던 남편은 의사 선생님한테 전해들은 아빠 상태를 제게 전해주었어요. 대표실에 쓰러져 계신 아빠를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운 좋게 깨어나신다고 해도 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불과 아침 때만 해도 너무 멀쩡히 출근하신 아빠였는데 불과 몇 시간 사이 이렇게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주도에서 더 머물다 올 걸 하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가량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아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남편은 빈소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정도로 자리를 비웠어요. 아무래도 회사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국 아빠 빈소는 저와 제 어린 아들이 지켜야 했죠. 그나마 돌아가시기 전 한 달 동안 아빠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쓰러지다시피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옷을 갈아입은 남편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실은 우리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된 지 좀 됐어. 장인어른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시는 바람에 몇 년 전부터 회사 재정 상태가 많이 악화됐는데 갑자기 장인어른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래처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 결단? 뭘 어떻게 한다는 건데? 현재로서 장인어른 회사는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사를 재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 무슨 돈으로 인수를 해? 아버님이 당신 앞으로 해두신 건물이랑 땅 있지? 그거 팔아서 돈 좀 마련해줘. 장인어른이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이렇게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아빠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말에 앞뒤 잴 거 없이 남편이 시키는 대로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을 처분했어요.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모조리 회사 재건하는 데 쏟아부었죠. 얼마 뒤 남편은 회사 간판을 새로 달고 대표로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다 남편이 계획했던 시나리오였더라고요. 지도는 한 푼도 안 들인 채 내 아빠 돈으로 회사 하나를 꿀꺽 한 거였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빠가 돌아가시고 반년쯤 지난 뒤였어요. 남편이 회사 대표로 취임한 뒤 많은 것이 변해버렸고 우리 부부 사이는 전과는 달리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남편은 생활비부터 공과금 내역까지 간섭을 해대며 제 피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야, 넌 집에서 빤빤히 놀고 있으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이렇게 펑펑 쓰고 있냐? 이게 다 누구 돈인데 네 맘대로 흥청망청 써.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돈을 써댔다고 그래. 우리 식구 생활비랑 유빈이 유치원비, 학원비 나간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툭하면 내 돈 이러는데 이게 왜 당신 돈이야? 우리 아빠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이잖아. 와,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우리 아빠 회사? 야, 장인이 살아생전에 다 말아먹은 회사 내가 인수한 지가 벌써 반년째야. 그동안 내가 회사 다시 살리느라고 얼마나 피땀 흘려가며 뛰었는지 알아? 그리고 어머니 회사 대표는 나야. 네 아버지 거가 아니라 내 회사라고. 그리고 유빈이 학교 들어가면 너도 재취업해.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이 왜 집에서 놀아?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암튼 난 네가 집구석에서 문 깨는 걸 못 보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마치 제가 자기들한테 들러붙어 피 빨아먹는 거머리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취급했어요. 비록 회사 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된 건 맞지만 그 회사를 인수할 수 있었던 건 제 아빠 유산 덕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 모든 걸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 저희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저희 집에 얼씬도 안 하던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는 마치 집주인을 고용인 관리하시듯 제게 사사건건 명령을 하시며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세상에,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서 정원관리를 이따위로 하니? 꽃나무들 타시던 것 좀 봐라. 넌 도대체 집구석에서 하는 게 뭐냐? 하루 종일 TV만 끼고 앉아서 낮잠만 퍼질러 자는 거 아니니? 내 아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회사 살린다고 처고생을 하는데 어쩜 한 사람이란 사람이 이 모양으로 굴어? 당장 일어나서 정원 잡초 뽑지 않고 뭐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압박 속에서 저는 때 아닌 시집살이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거기다 주말에는 시댁 식구들이 아침부터 찾아와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술판을 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호랑이 없는 잔치에 여우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남편은 자기 식구들을 앞세워 한껏 어깨가 올라갔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계속 이어질수록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루는 이런 상황이 하도 어이없고 억울해서 아빠가 쓰시던 서재에 들어가
아빠가 드시던 위스키를 마시곤 술김에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미 해지한 지 수개월이나 된 아빠 휴대폰 번호로 절절하게 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거였죠. 그런데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빠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길수 대표님 따님이신가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아빠 번호로 전화를 하신 거죠? 아빠 번호는 이미 해지된 거라서 다른 사람이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저희 아빠를 안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의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게 꼭 알려야 할 게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지 못한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간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이 제게 아빠가 쓰러지신 이유가 될 만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건네주었거든요. 거기엔 그동안 제 남편이 저희 아빠 회사에서 무슨 짓을 벌였고 회사 자금을 어떻게 횡령했으며 재정이 탄탄하던 회사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도 직전까지 내몰았는지 세세히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업체의 사입분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전화번호를 바꾼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톡으로 이 파일이 전송됐더라고요. 업체에선 아버님께서 사망하신 걸 모르고 예전 번호로 조사 결과를 보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걸 따님한테 전해드릴 방법도 없고 해서 지울까도 했었는데 문건을 보니 그냥 넘길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며칠 전에 따님께서 제게 문자를 하셔서 이렇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저희 아빠 회사를 뺏으려고 수년 전부터 몇몇 직원들과 짜고 일을 벌여왔던 모양이었어요. 굳이 아빠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보낸 것도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 아빠 눈을 피하려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뒤늦게 여행에서 돌아와 회사 상황을 알게 된 아빠는 그 충격에 쓰러지신 거였고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빠 유산으로 회사까지 꿀꺽한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준 거였고요. 순간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은 게 인간 같지도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회사로 찾아가 남편한테 제가 아는 상황을 말했더니 아주 적반하장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해줄게. 당신이 회사 인수할 때 쓴 돈 빼달라면 빼주고. 하지만 이 회사는 엄연히 내 거야. 내 명의로 돼 있는 거 당신도 알지? 투자금 빼주는 걸로 퉁치고 이참에 헤어지자고. 아, 우리 유빈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 회사를 네가 갖겠다고? 네가 무슨 권리로? 인수할 때 들어간 돈도 내 돈이고 애초에 우리 아빠 회사를 무너뜨린 것도 너면서 어디서 뚫린 주둥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우리 아빠도 네가 죽인 거잖아. 멀쩡하던 우리 아빠 그렇게 가시게 한 것도 너잖아. 사람도 아닌 새끼야. 그런 주제에 우리 유빈이를 데려가겠다고? 살인자 주제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결국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 법정 싸움을 시작했어요. 웃긴 건 남편한테 매수된 직원들이 하나같이 남편한테 붙어서 회사만큼은 남편이 갖는 쪽으로 재판이 기울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회사를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냈거든요. 제 변호를 맡은 변호사도 차라리 회사는 내주고 매출의 몇 프로를 받는 걸로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렇게 회사 문 닫아봐야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알아보니 밀폐용기 생산에 필요한 특허까지 보유한 회사라 앞으로도 돈 벌어들이는 데는 무리가 없겠던데요.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합의하세요. 잠깐만요. 그 특허요. 그거 없으면 그 회사 제품 생산 못하는 거 맞죠?
특허권 소유자가 특허 사용 못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특허권이 회사 소유일 텐데요. 아니요. 우리 아빠가 특허권 낼 때 제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아빠가 기술을 뺏기면 회사를 잃게 된다고 제 이름으로 특허권 내주셨다고요. 집에 문서가 있을 거예요. 밤낮으로 회사 연구실에 틀어박혀 기술 개발을 했던 아빠는 성견지명이 있으셨는지 특허를 제 이름으로 내주셨어요. 혹시라도 아빠가 잘못되면 저를 지켜줄 안전띠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 덕을 이제야 보게 되었죠. 남편 요구대로 회사를 넘기는 대신 특허권을 발동해 제가 소유한 기술을 쓰지 못하게 하자 직원들도 더는 남편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알맹이 없는 안꽃방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대표직도 잃고 이전 아빠 소유의 회사에서 버린 횡령사실까지 밝혀져 실형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손을 잡고 일을 꾸몄던 직원들이 남편의 횡령사실을 증언해 주었거든요. 결국 회사는 제 소유로 이전되었고 남편과는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제 아들 역시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부여받았고요. 부부로 11년을 살았던 남자한테 대차게 뒤통수를 맞았던 저는 현재 아빠가 만든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아빠 말대로 편하다는 이유로 내 거를 남한테 맡기는 실수는 절대 다시 하지 않으려고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하루하루 배워나가기에 바쁘지만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5년, 10년 뒤엔 더 나은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자는 저녁에 사지 말라는 속담처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때 만난 사람과는 서둘러 인연을 맺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들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